안녕하세요. 요즘 뉴스 보면 참 답답한 사건들이 많아요. 그렇죠. 네. 그렇습니다. 특히 그 버스에서 80대 노인 폭행당하는 걸 말리던 시민분 있잖아요. 아, 네네. 그 사건. 오히려 코뼈 풀어지고 벌금까지 냈다는 소식 듣고 와,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. 아니, 정의로운 행동을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, 내가 만약 그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? 이런 생각도 들고요. 그렇죠. 많은 분들이 좀 분노하고 또 혼란스러워 하셨을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대한민국의 정당 방위 문제, 이게 왜 이렇게 인정받기 어려운 건지 그 현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뭘 알아야 하고 또 근본적인 문제는 없는지 좀 깊이 들어가 보죠. 네, 좋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그 버스 사건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. 그 피해 노인을 도우려고 다리만 잡았다고 하던데. 네, 그랬다고 하죠. 근데 쌍방폭행으로 몰리고 본인은 코뼈 부러져서 전치 3주 나왔는데 벌금 100만 원.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?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? 네,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. 법적으로 보면 정당 방위로 인정받으려면 이게 꽤나 까다로운 요건들을 다 통과해야 하거든요. 요건이요? 네. 핵심적인 게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현재성, 부당성, 그리고 상당성입니다. 현재성, 부당성, 상당성. 네. 여기서 특히 현재성,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닥친 위협이냐,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. 지금 당장이요? 아니 근데 버스에서 노인이 막 맞고 있는 상황은 누가 봐도 지금 당장 위험한 거 아닌가요? 맞습니다.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렇죠. 근데 인정이 안 된 거잖아요, 그게요. 바로 그 지점이 문제입니다. 설사 위협이 현재 진행 중이었다고 해도 그 다음 요건인 상당성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. 상당성. 네, 이 상당성이라는 건 그 방어 행위가 과연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지 않았느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. 어느 정도가 상당한 건가요? 그 기준이 참 애매할 것 같은데요. 맞습니다. 그게 참 어렵죠. 예를 들어서 과거에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제압을 한 뒤에도 계속 때려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. 네, 기억납니다. 그때 법원은 이미 제압된 상태, 그러니까 더 이상 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로 폭행한 건 방어 의사를 넘어선 공격이다 이렇게 봤습니다. 이미 제압됐으면 거기서 멈췄어야 한다는 거군요. 그렇죠. 방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 있잖아요. 네, 뭐 흔히 말하는 개싸움 같은. 네, 그런 싸움의 양상이 되면 이건 뭐 거의 정당방위로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. 서로 공격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요. 와, 듣고 보니까 더 어렵네요. 그럼 만약에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 누군가를 돕거나 아니면 내가 공격을 받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조금이라도 보호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? 뭐 최소한의 지침 같은 거라도 있을까요? 정말 어려운 질문이신데요. 현실적으로 쉽진 않지만 그래도 몇 가지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. 네, 어떤 게 있을까요? 첫째는 가능한 한 정말 최소한의 힘만 사용해야 합니다. 상대방 공격 수준을 넘어서는 과한 대응은 절대 안 되고요. 최소한의 힘. 둘째는 위협에 즉시 반응해야 합니다. 뭐 한참 있다가 대응하거나 그러면 이건 보복으로 볼 여지가 커요. 바로 그 순간에만. 네. 그리고 셋째는 당연한 얘기지만 불법적인 수단, 특히 뭐 흉기를 쓴다거나 이런 건 아주 예외적인 상황 아니면 정당방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어쩌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바로 증거 확보입니다. 증거요? 네. 주변에 CCTV가 있는지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건 기본이고요. 만약에 여력이 된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소리쳐서라도 영상 좀 찍어주세요. 이렇게 부탁하는 게 나중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정말 정신없는 와중에 증거까지 챙겨야 하는군요. 참 아이러니하죠. 혹시 그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같은 거 하다가 잘못돼도 책임 면해주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 있잖아요. 네네. 응급의료법에 관련 조항이 있죠. 이것도 남을 돕는 행위인데 정당방위랑은 좀 다른 건가요?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. 그 법은 이제 선의로 응급의료 행위, 예를 들면 심폐소생술 같은 걸 하다가 본의 아니게 손해나 상해를 입힌 경우에 고의나 아주 큰 과실이 없으면 민사 책임이나 형사 책임을 감면해 주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이건 딱 응급의료 상황에만 한정되는 거고요.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폭행을 말리거나 하는 일반적인 개입 행위하고는 좀 구분이 됩니다. 물론 뭐 CPR 하다가 갈비뼈 부러뜨렸다고 소송 걸리는 경우도 여전히 있긴 합니다만. 그것도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결국에는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것 같은데
왜 유독 우리나라 법원이 이 정당방위 인정에 좀 인색하다, 소극적이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올까요? 혹시 뭐 이런 말 조심스럽지만 비싼 변호사 쓰면 좀 유리하고 그런 건가요? 소위 유전무죄 이런 논리가 여기서도 혹시 뭐 변호사의 역량이 아예 중요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겠죠.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.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아요. 근본적인 문제라면요? 현재 정당방위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건 대부분 법관의 재량이거든요. 네. 근데 실제로 그 급박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 시민의 어떤 상식적인 판단하고 나중에 차분하게 사건 기록을 보면서 판단하는 법관의 시각 사이에 좀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요.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현장의 공포는 기록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니까. 그렇죠. 그래서 일부에서는 배심원들이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그 사회 통념이라는 걸 재판에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배심 재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. 현장의 그 절박함을 서류만으로 판단하는 게 과연 온당하냐는 문제의식이죠. 그러니까 비싼 변호사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. 네. 아,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단순히 뭐 착한 마음, 좋은 의도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좀 냉혹한 현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. 네,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죠. 결국 위급 상황에서 나나 다른 사람을 지키는 행동이 법적으로 정당한 방어로 인정받으려면 정말 침착하게 대응하고 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지금 대한민국의 이 정당방위 기준이 어쩌면 위급한 상황에서 서로 돕는 걸 망설이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를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아니면 반대로 이 엄격한 기준이 어떤 과잉 대응이나 사적인 보복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꼭 필요한 걸까요?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, 이 균형점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정말 우리 모두 깊이 고민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.